자 그럼 여러분 사시남정기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시남정이라는 뜻 자체를 좀 보자면 사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시는 사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겠지. 남정은 남쪽으로 쫓겨났다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기는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사시가 남쪽으로 쫓겨간 이야기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옆에다가 메모해봐.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갈등은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뭘 그리는 거냐?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립니다. 첫 번째, 처 vs 첩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큰 틀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이기 때문에 가정소설이라는 말도 합니다. 처첩 간의 갈등, 가정소설 첫 번째 적어주실 것. 두 번째는요, 이 작품의 갈등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처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사씨, 그 다음에 첩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교씨, 그리고 남편이 누구냐면 유연수인데 이 사람의 직책이 한림학사이기 때문에 유한림이라고 직책을 붙여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와 첩의 갈등을 다루는 건데 이것이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다루는 거고 중간에 있는 남편이 유연수 또는 유한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씨는 누구냐면 지금도 좋은 왕비로 칭찬받고 있는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그 다음에 교씨는 누구냐면 장희빈, 희빈 장씨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미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역할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구냐면 유연수, 유한림, 이 사람이 숙종이에요, 숙종. 그래서 각각이 상징하는 바도 있다. 역사적인 얘기를 놓고 따지면 처음에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쫓았다가 나중에는 장희빈한테 사약을 내리고 인현왕후를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사씨를 쫓아내있는데요. 나중에는 교씨를 죽이게 되고 사씨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다시 인연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을 지은 김만중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인현왕후가 쫓겨나던 시절에 인현왕후 편에 있다가 귀양살이, 유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설을 남긴 이유는 숙종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 교훈을 주기 위한 작품을 뭐라 그러냐면 풍간적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렵지? 적어봐. 풍간적. 그래서 이 작품에 풍간적이라는 특징이 붙거나 풍간 소설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이 작품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보세요. 중국 명나라 세종 때의 재상 유희는 아들 연수를 늦게 얻는다. 유희의 아들이니까 유연수겠죠. 연수는 15세에 과거급제하고 한림 편수가 된다. 그래서 직책 이름을 따서 유한림이라고 부른다고. 유연수는 그 후 덕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혼인하지만 사정옥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 사람이 사씨지요, 사씨. 자, 그 다음에 9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고 이에 사씨는 교체란이를 유연수의 첩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교체란에다가 세모 치시고 이 사람이 교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끄집어내보는 건데요. 9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를 아내로 한 번 더 맞아들인다. 이것은 당시에 뭐가 중요했다는 거냐? 대를 잇는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첩을 맞아들였다는 부분에서 화살표를 빼서 쓰시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이 뭐냐? 당시 사회상 땡땡 하시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함. 이렇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얼마 후에 사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이나를 낳게 됩니다.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았던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해서 그녀를 배출하고 정실이 된다. 아들까지 죽이면서 굉장히 독한 여자죠. 그 후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유연수를 조정에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는 거고, 나중에 혐의가 풀린 유연수는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 때문임을 깨닫고 교씨를 처벌하고, 그리고 사씨를 찾아 다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 작품의 마무리는 어쨌든 못된 교씨가 혼이 나고 착한 사씨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 내지는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도 함께 적어두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부인이 교씨에게 말합니다. 낭자가 재주가 많다는 것은 본디 내가 잘 알고 있었다오.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률에까지 정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 지난번 검은곤 소리는 속히 채문이의 독보족 명성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채문이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음악을 아주 잘 아는 여성인데요. 그 유명한 여자와 견줄만 하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하고 첩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남편을 두고 사랑의 라이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음악을 정말 잘한다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씨의 성격 적어보자면 마음이 곱고 착하다. 마음이 곱고 착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통해 성격을 보여주는 건 간접제시라고 하기로 했지. 간접제시. 천한 기회라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참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네요. 여기서 말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교씨지. 낭자의 검은 곳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어. 그런데 나와 낭자는 정리로는 형제 같고 의리로는 벗과 같지요. 처와 첩의 관계가 형제 같고 친구 같은 관계라는 거지. 이제 낭자를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지려는 거죠. 부인께서 가르쳐 주신다면야 천첩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우위곡이라는 노래죠. 그 곡조가 세상에서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오. 그러나 그 시대를 논한다면 명황의 호화와 부귀가 극에 달했다가 끝내 안록산의 난을 만나가지고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가던 때였어. 양태지는 금강보라는 기롱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마회역에서 죽임을 당하여 후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그러한 망국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망국의 노래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다. 밑줄, 그것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이유지요. 충고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네가 노래한 연주가 망한 나라의 노래니까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죠.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기운을 화평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밑줄 그으시고 그게 이유 2번이겠죠. 이유 2번.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그게 너무 슬프게 들리니까 이 기운이 뭔가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지. 당나라 때의 시 가운데에도 또한 노래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오. 그런데 낭자는 어찌에 그런 곡조를 택한 것이요? 다른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노래였니?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교씨가 크게 부끄러워 머뭇거리다가 사죄합니다.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바를 본받았을 뿐입니다. 그 선악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연주를 했을 뿐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첩은 응당, 마땅히 그 말씀을 뼈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은 다시 교씨를 위로합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한 것이고 차후로 나에게도 가실이 있으면 낭자 또한 숨기지 말고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 이윽고 한가하게 놀다가 날이 저물자 자리를 피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잘 끝났죠. 근데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날 저녁에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여러분 이 백자당은요, 뭐 자녀 100명을 두는 집이라는 거니까 이 교씨가 여러분 그 교씨가 뒤에 등장하죠. 자녀를 100명이나 두는 집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원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맞아들인 게 교씨였잖아.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고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했다 그랬죠. 한림이 교씨에게 명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나 아파요 하는 거는 뭘 끌어내기 위한 거냐?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조금 넓게 보면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동정심과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을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거기 목이 아프다는 구실 그거 동정심과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예요.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검은고를 대신 타게 노래하지 말고 연주만 하라는 거죠. 교씨는 그 명도 따르려 하지 않았고 한림이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화가 나는 여학생들도 있겠죠. 가증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지. 관심을 끌고 동정심을 사려고.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일에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 서러워하는가?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프게 울었고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말 묘하게 하지. 그지?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씨는 그제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군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천한 노래라고 바닥을 깔지. 그 다음에 보세요.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선소사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하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각별히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사실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던 사씨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씨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랬다고 하니 깜짝 놀랐죠.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투기는 여러분 질투하는 거다. 알아둬야 돼.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어서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교씨의 말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했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지.
이 일은 아마 비복, 종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참언, 모함하는 말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해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지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나.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을 때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자, 일단 중요한 거 나오니까 여기까지 끊고 가자면, 보셨다시피요, 다행히 아직까지 유연수, 유한림은 사씨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죠. 그래서 교씨한테 사연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씨를 두둔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교씨가 요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증거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씨를 모함하게 되는 일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옛말에 이르기를, 부터 쭉 밑줄거 보세요.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